네, 오늘은 제9장 외부 효과와 공공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저번 시간에 이렇게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또는 시장에서 균형 같은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수량이 있고, 그죠? 가격이 있고,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시장 균형에서, 그죠? 균형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그죠? 여기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점, 그쵸? 요 부분,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근거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뭘로 얘기했었죠? 그 사회적 후생 같은 거를. 후생 이 후생이라는 것을 그냥 땡큐 합,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잉여, 뭐 생산자 잉여 막 그 다음에 있었고, 저번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에서 정부 조세 수익 같은 거, 정부의 수익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정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합한 것들이 최대가 되는 게 이제 요 합친 거를 사회적 후생, 그다음 경제적 잉여 얘기를 하는데 균형에서는 왜 이게 최대가 됐었죠?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됐죠? 왜냐면은 시장 가격이 있고, 그렇죠? 시장 가격이 여기 균형 가격이 주어져 있고 수요 곡선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균형 수량까지 갈 때 이 수요 곡선과 뭐죠? 시장 가격과의 차이, 그렇죠? 이것이 소비자 잉여라 그랬죠. 그다음에 그 가격과 시장 가격과 그 생산 공급 곡선 차이, 그렇죠? 요거를 뭐라 했죠? 요거를 이제 어,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 영어로 얘기하고 이거는 프로듀서 서플러스 이렇게 영어를 하는데, 자, 잉여는 뭐죠? 그러니까 수요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만큼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 가격이 낮으니까 그만큼은 땡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균형 여기까지 쭉 됐을 때 요거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시작해서 Q 스타까지 갈 때는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자기네들 요만큼 받을 의향, 그렇죠? 최소 이 정도는 받을 생각, 이 정도 받으면은 자기네들이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 가격이 이거보다 높게 쳐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땡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균형에서는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이 극대화된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우리 한번 저번에 시간에 했던 걸 좀 리뷰를 해보면은, 만약에 어 잠깐만요. 시장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높게 설정되면 어떻게 되죠? 이 높은 가격에서 살려는 사람은 얼마큼 있어요? 요거밖에 없죠. 높은 가격 수요가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A라고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판매는 더 많이 팔려고 그러는데 살려는 사람이 A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형 수량은 A에서 결정이 돼요.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Q1이라고 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균형 대비 비교해 보면은, 그렇죠? 균형 대비 비교해 보면은 그 이 가격이 피어질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빨간 데 보죠?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요 가격 밑에 있는 거, 그죠? 요 가격 밑에 있는 거랑 공공곡선을 만나는 부분, 그죠? 여기 뭐 B라고 할까요? B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전 균형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그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 우리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했죠? 뭐 사중 손실, 그래서 데드웨이트 로스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는 뭐 경제적 총손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완전 균형일 때 뭐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삼각형 면적이 이렇게 아주 넓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컸다가 균형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균형일 때가 사회적 후생이 제일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는 거는 어, 자, 균형일 때 정말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느냐?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봤듯이 시장에서 가장 큰 기능이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뭐예요? 이게 시장 분석할 때 가격이라는 변수였죠, 그렇죠? 가격, 그렇죠? 근데 어떤 걸 보면은 가격이 존재하는 재화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 그렇죠? 숨 쉬는 공기, 그렇죠? 이런 거 가격이 있나요, 그렇죠?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최적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최적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외부 효과랑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냐 이거죠. 어떤 재화는 다른 사람이 쓰던 안 쓰던 간에 여러분한테 직접 피해나 이득을 주는 게 없는 반면에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고 다른 사람이 샀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염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업의 최적화 활동 이제 독점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좀 배웠었죠. 완전 경제에서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최적 선택을 하고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완전 경제에서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기업에 최적화하는 것이 만약에 그 최적화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막 오염을 무시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가? 그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소비 안 해도 남이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생산이나 소비를 했을 때 나에게 혜택이나 피해를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좀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냥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최적화 활동, 시장에서 활동 최적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사회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개입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서 봤듯이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막 하기 위해서 세금을 관세를 부과했다 막 이랬을 때 보면 우리가 파이가 줄어드는 걸 봤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후생이 감소해서 오히려 수입 규제라든지 무역에 있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말 안 좋다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최적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재화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적 재화를 얘기를 했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사적 재화만을 얘기했었는데 재화를 나중에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네 가지 구분 중에 하나가 공공재거든요. 공짜면서 내가 쓰더라도 안 줄어드는 거. 그게 공공재죠.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가격이 공짜예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 안 하죠. 왜냐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격이었는데 가격 자체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 이런 논의를 했을 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그냥 시장에 맡겨보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 후생, 사회적 후생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취지로 이 장에서 그 부분을 주로 논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는 정의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공적 해결 방안 뭐 어떻게 되는지. 사적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하니까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옆집에 사는 여러분들 기숙사 산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노래하고 있어요. 옆집에서. 근데 그 사람 옆집 입장에서는 자기는 시끄럽게 노래하고 막 그러는 것이 자기가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적화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좀 노래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뭐 협상하면서 우리 돈을 드니까 좀 그때 조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적 해결 방안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주로 대부분을. 그다음에 공공재, 공유자원, 그죠? 공공재하고 공유자원 비슷한 것 같다, 그죠? 근데 좀 뭐가 다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네 가지 재화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구분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분 이후에는 공공재하고 공유자원은 뭔지는 구분이 될 수 있겠다.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개념에서는 자유시장의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중요한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장은 세 가지 이러한 경우들을 토로한다는 얘기죠.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외부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염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 그걸 선택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발생을 할 경우는 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좀 사회적 그냥 시장에만 맡겨두기에는 좀 이게 최적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재, 공유자원 이랬을 때도 좀 문제가 있죠. 이 공공재와 공유자원은 분명히 다른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공공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짜고요. 내가 좀 호흡한다 그래서 공기가 없어지진 않죠. 그렇죠? 이런 거. 공유자원은 뭐냐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공기는 뭐냐면 공짜라는 거 있고 쓰더라도 안 없어지죠. 그렇죠? 공유자원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선이에요. 생선. 바닷가 물고기. 그냥 바다 물고기라 그럴까요? 바닷가라기보다. 자, 여러분들 낚시를 하러 가잖아요. 바다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면은 바다에서 낚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 낚시해서 물고기 거두려면 이게 공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낚시해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은 물고기의 수에 줄어들죠. 물고기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거 공짜고, 그렇죠? 공짜긴 하지만은 잡으면은 물고기의 수는 줄어들죠. 이게 공유자원이에요. 공공재는 다시 어떻게? 공짜인데 내가 쓰더라도 안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공짜인데 낚시하면서 잡아들인 건 공짜인데 내가 잡으면은 물고기 수에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공짜라는 것 자체가 시장 기능이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게 가격 조절 기능이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가격 자체가 0인 상태에서 좀 그렇다 보면 시장에 맡겨둔다 그러면 누구나 다 살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과도하게 이렇게 좀 낭비하는,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랬을 때는 시장 개입보다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 간의 한 가지 공통점은 사적 편익과, 그죠? 비용과 사회적 편익 및 비용 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그 균형보다는 사회적 균형이라는 것이 그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오히려 사회적 균형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좀 그걸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 그런 이슈가 이 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정부가 시장 결과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영국 연 웸블리 스테디움으로 가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교통 체증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 질문. 이것도 뒤에 나올 텐데, 소는 왜 멸종되지 않았을까? 근데 소랑 비슷하게 막 생긴 야생동물들만 있잖아요. 그죠? 뭐라 했죠? 그런 것들은 멸종된 야생동물이 많죠. 그죠? 왜 그랬을까? 자, 이게 뭐냐면은 재화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소개해서 가격이 공짜인 재화를 두 개 설명했었거든요. 뭐였죠? 공공재하고 공유자원.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가격이 공짜고 내가 쓰더라도 안 없어지는 거. 공유자원은 가격이 공짜면서 내가 쓰면은 줄어드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적 재화 같은 경우 공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재화를 네 가지로 해서 사적 재화, 뒤에 얘기했지만 말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적 재화, 클럽재, 그다음에 공공재, 공유자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왜 멸종되지 않았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이라든지 가격 문제랑도 관련돼 있어요. 공짜가 아니니까, 공짜가 아니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1980년대 버펄로는 거의 멸종 단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의 동일한 용도, 고기, 가죽, 우유 등으로 사용되는 손은 멸종되지 않았다. 왜 이런 차이 발생하느냐? 버펄로는 아까 물고기랑 비슷하셨죠? 바다 물고기랑. 공짜죠. 뭐 대충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답을 미리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고장난 눈에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부정적 외벽가라는 얘기가 스웨터 제조 회사가 있죠. 그래서 스웨터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 시장에서 운영되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수요 공급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의사결정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털실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그냥 공급곡선을 한번 따져보죠. 그냥 공급곡선이 있는데 스웨터니까 스웨터 제조에는 털실이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털실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공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곡선 이동할 때 보면은 하나를 고정시키는 게 나아요. 동일한 수량을 생산할 때 동일한 수량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그 뭐냐 투입 비용 그죠? 털실의 값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공급곡선 이동해서 그죠?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은 가격이라면은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수요일 공급곡선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요거 잘못된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비용을 투입 비용을 일부를 좀 세이브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겠죠. 그렇죠? 실을 무료로 하거나 그다음에 무임금 노동자를 쓰거나 그죠? 그렇죠. 공급 증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스웨터 공장 입장에서는 그 투입 요소들 뭐 자본이라든지 우리가 이랬잖아요.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이나 노동을 투입해서 된다. 그 자본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돈이 아니라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노동이라는 것도 투입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실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자본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투입 비용이 싸지면은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 비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비용을 안 내릴 경우에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반대로 생산을 줄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으면 생산 기업이 이렇게 S1하고 뒤에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A라는 점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생산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겠죠. 아까처럼 비용이 낮아지면 공급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그죠? 공급곡선 왼쪽으로 오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자기네들이 그냥 비용을 부담하고 안 하고서는 그냥 S1D처럼 이렇게 A라는 점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B라는 점에서 새로운 규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 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최적화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비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비용들. 털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데 털실 같은 경우는 막 예서 뭐 염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오염이 발생하지 않죠? 그냥 물을 만약에 그냥 흘러버리면은 폐수로 그냥 어느 처리 없이 흘려보내면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오염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면은 실제로는 그것까지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장에서 키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라든지 뭐 자기네들 최저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런 공소를 했을 텐데 오염을 고려하고 막 그랬을 때는 그래서 사회적 비용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얘네들이 생산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최적이고 A라는 것은 시장 최적이고 B라는 지점은 그런 오염이든지 고려했을 때 생산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회적 최적이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자기네들 최적한다 그러지만은 이런 거는 외부 효과를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사회적 최적이라는 것이 정말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최적인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B로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장에 놔두면 가면 안 되니까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뭘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네들 스웨터 공장에서 자기네들만 생각하면은 그냥 스웨터 생산하고 말면 되죠. 근데 이 스웨터 공장이 강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강가에 있고 그다음에 생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강에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외부 효과라는 거죠. 부정적 외부 효과. 그러니까 예전까지 완전경제 지금 외부 효과 이전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과 시장, 컴퓨터 시장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노트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딱 다른 사람이 노트북 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이 노트북 쓴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피해나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해서 외부 효과가 없는 사례를 들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스웨터 공장에 생산하고 막 그랬을 때 보면 자기네들 스웨터 공장만 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오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스웨터 공장이 오염물질 강에 배출하고 있으니까 이는 해변에서 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발효과정에서 강물을 이용하는 소위 맥주 공장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맥주 공장에서도 그 물을 쓰려고 해도 이 스웨터 공장의 오염 때문에 자기네들이 맥주 공장이 자기네들 정하는데 비용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부 효과가 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웨터 공장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은 비용을 회피할 수 있죠. 이 무슨 비용? 오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다른 데를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그냥 스웨터 그 생산에 최적화를 위해서 그냥 오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최적화하는 거죠. 그게 시장 최적이죠. 그렇죠? 이상이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오염은 스웨터 공장에서 발생을 시켰는데 이 오염에 따른 비용은 다른 데서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예요. 이 그림이 좀 보여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 비용, 그렇죠? 한계 비용이 있고 근데 여기는 오염 비용이 한계 외부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기네들 그 최저가, 그쵸? MR 이꼴 MC 한계 수익은 한계 비용이다 이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에는 자기네들 오염 비용을 포함 안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MSC가 뭐냐면은 그냥 한계 사회적 비용. 그래서 마지널 소셜 코스트, 그죠? 마지널 소셜 코스트의 약자로서 이렇게 된 거고요. 왜냐면 여기다 공급 비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곡선 S는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염을 부담 안 하고 자기네들 그냥 이렇게 하는 비용, 그렇죠? 그다음에 MSC, 그러니까 한계 사회적 비용 곡선은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의 합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차이 같은 게 요 비용 동일한 때 비용 차이만큼이 어떤 오염 처리 비용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회피했으면 회피하지 오염 비용을 부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비용 곡선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그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에 근거하여, 다시 말하면은 오염 비용, 자기네들 오염 비용 같은 거는 자기네들 부담 안 하고 자기네들 그냥 최적화, 오염은 고려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생산하는 거 해보면은 400단위를 생산하죠. 그죠? 요 입장에서 기업의 한계 비용, 그죠? 요거와 수요가 만나는 점, 여기서 400을 생산하죠. 그죠?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기업이 일부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나몰라라 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비용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오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는 수요 곡선과 마지널 소셜 코스트, 그러니까 한계 사회적 비용 교차는 300단위를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좀 이해되시나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염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네들 최적하면 400인데, 근데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오염까지 고려하고 오염비용까지 충분히 커버하고 그리고 나서 최적인 300에서 하는 게 더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 어떤 비용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보죠. 여기서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보면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회적 최적 기준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최적 수량이 어떻게 되죠? 이 S는 뭐죠? 그냥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면서 기업이 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했을 때 한계 비용 곡선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400이 최적이라고 나왔지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오염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이 300이 최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사회적 최종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은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변했죠? 자, 보세요. 사회적 최종 기준에서 비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일단은 시장 기준으로 자기네들 기업이 오염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400을 생산한다 그랬죠. 400을 생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고요. 사회적 최적 기준에서는 가격은 어떻게 되야 되죠? 사회적 최적 기준에서는 이 수요 곡선과 그 수요 곡선과 한계 사회적 비용, 그죠? 요것이 만나는 점, 그죠? 요 점에서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보면은, 자, 균형까지는 이렇게 보면 사회적 잉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잉여가 여기 극대화되잖아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근데 요 균형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넘어갔을 때,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A 부분이라고 할게요. B. 자, A 부분은 뭐죠? A 부분은 뭐죠? A 면적은 MSC가 P스타보다 높죠. 그죠? 균형을 넘어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그, 공급곡선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있죠. 그죠? 이 여긴 뭐죠? 자기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가격은 이만큼밖에 안 쳐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해죠. 그죠? 생산자가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균형을 넘어가는 점은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손해가 나요. 그 다음에 B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A 지점은 이렇게 되고 B 지점은 어떻게 되죠? B 면적을 보면은 요 지점에서는 시장 가격이 수요 곡선보다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뭐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willingness to pay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한계 지출 성향. 그래서 수요 곡선은 뭐냐면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수요 곡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격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수요 지불 의사 금액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5원을 지불하고 싶은데 가격은 8원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 부분도 손해를 보는 거죠. 소비자들죠. 그러니까 사회적 최적 기준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시장에서 최적으로 선택했던 400 이렇게 된 지점을 보면은 이 노란색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최적으로는 300개라 그랬죠. 그다음에 시장으로 자기네들 그 오염 무시하고 그랬을 때 400이라 했죠. 근데 301번째 생산 단위에서 보면은 한개 사회 비용은 한개 편입보다 크다. 그렇죠? 뭐 비용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냥 이 시장 균형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여기서는 소비자 생산자 손실이 발생하고 잉여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 부분은 오히려 소비자 잉여가 마이너스가 되고 둘 다 마이너스 맞으니까 손실이 많이 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 다 총 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생산할 경우에는 사회 전체 관점에서 사정 손실만큼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부정적 노출 효과를 갖는 경제활동,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생산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비하거나 하더라도 나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외부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뭘 생산하거나 다른 사람이 뭘 소비했을 때 나한테 직접 혜택이나 어떤 불이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누출 효과죠. 가만히 있는데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것이 아까처럼 오염 같은 거 예를 들겠죠. 공해, 오염이라든지 간접 흡연, 음악을 너무 크게 틀는 거, 공원에서 쓰레기 흘리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긍정적 노출 효과. 뭐 이렇게 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딱 강의를 듣는데 어떤 친구가 그냥 와이파이 핫스팟을 켰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핫스팟을 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안 걸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무 그 관련된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는 거죠. 응?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집의 정원을 잘 가꾸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뭐냐면 일반 재화기 때문에 정원 잘 가꾸면 본인의 만족도는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플러스 다른 사람은 그 정원이를 구매를 하거나 가꾸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까지 보기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액츄얼리 그 재화를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방주사 같은 건 어때요? 요즘 특히나 그렇죠. 예방주사, 그렇죠? 내가 주사를 맞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오염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여러분들 그 예방 관련된 걸 구매를 안 했지만은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보죠. 교육이라는 건 어떨까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학 가기 위한 교육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 예절이라든지 뭐 법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 재화를 구매를 안 했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뭐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법규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룰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의 사회적 편이 크다는 얘기죠. 교육을 통해서 임금을 더 받을 수가 있고 더 받으면은 더 많이 세금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플러스의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가져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니까 사회적 프로그램의 의존성이 저하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필요성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비용 면에서 좋아지죠. 교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범죄도 감수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많은 기술 혁신이 있고, 그다음에 더 잘 운영되는 사회처럼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어떤 혜택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긍정적 외부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자, 이거 볼까요? 교육시장에 대한 규정도 보죠. 자, 가만히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한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있죠. 그렇죠? 교육의 비용이 낮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반대로 그 공급고서는 이렇게 체증하는 형태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시장 균형을 봤을 때는 40대 40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교육에는 개별 소비자가 고려하지 않는 노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대로 뭐 플러스의 외부 효과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은 그냥 나만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나만 생각했을 때 보면 이 교육시장에 대한 균형에서처럼 40대 40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육이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더 많이 받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예요. 이거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Q를 늘려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게끔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런 누출 효과는 수요 곡선에 나타난다? 어떻게? 수요를 늘려라. 자, 수요를 어떻게 늘릴까요? 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나는 예를 대학 가는 걸로 하면, 예를 들면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러면 대학에 대한 수요가 있겠죠. 수요가 일반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좀 돈이 없어. 그죠? 돈이 없어. 그래서 가고 싶은데 대학은 갈 수 없을 것 같아.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릴 수가 있겠죠? 장학금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원래 아까 40은 그냥 개별 시장에서 수요 공급 이렇게 해서 40 이렇게 됐지만은 수요를 늘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최적은 5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걸 알았죠? 장학금을 주거나, 그렇죠? 또는 이제 그래서 아주 낮은 금리의 그 학비를 이렇게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다 이런 사례죠. 근데 항상 비교할 때는 어디서부터 비교하라 그랬어요? 사회적 최적인 거죠. 사회적 최적인 점 A죠. 그렇죠? A죠. 근데 개별 시장에서 최적은 얼마였죠? 40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40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죠. 그러면 최적 대비 원래는 최적에서는 소비자의 경우 요만큼, 생산자의 경우 요만큼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근데 원래 균형일 때가 그 사회적 최적일 때 요 시점에서 그 소비자의 경우가 생산자의 경우가 극대화됐는데, 요거보다는 덜 이렇게 수요를 하니까, 그죠? 요만큼이 사중 손실이 발생하죠. 외부 효과로 인하여 포기된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이 사중 손실, 요만큼의 손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회적 최적은 여기인 거 알겠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만큼의 손실을 난다는 것도 우리 알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옮겨라. 그렇죠? 옮기도록 해야 되나?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라는 얘기죠.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 경제 시장이고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존재 않을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최적인데, 이것처럼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아까는 과대하게 생산했었죠.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플러스 양의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소 이렇게 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사회적 최적으로 이렇게 옮기게 할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정부 개입이 오히려 사회적 최적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정부가. 또는 협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화폐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폐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 거래가 다른 사람에게 시장 가격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화폐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 효과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공급이 있었고 수요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자, 뭐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은 여기 Q스타가 있고 P스타가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높을 때는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아서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해서 가격이 변하고, 그렇죠? 오히려 밑에 가격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가격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수요가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은 적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균형으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화폐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 효과가 아니죠. 사실은 이게 균형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외부 효과는 뭐죠? 이 가격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고려되지 않은 추가적인 비용 같은 거죠. 추가적인 비용 같은 걸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외부 효과가,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던 거고, 오히려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편익들, 그죠? 그런 걸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거나 긍정적 외부 효과가 변할 때는 균형 수량이 변하잖아요. 그죠? 균형 수량이 변하기 때문에 화폐적 외부 효과는 우리가 별로 여기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외부 효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결과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사적 해결 방안이 있고 공적 해결 방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적 해결 방안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협상 같은 거죠. 협상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공적 해결 방안은 명령이라든지 통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강제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사적 해결 방안의 사례는 이거죠. 협상. 그래서 프레드와 앤은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 그래서 프레드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가 장치 없는 경우에는 130불 이윤을 낳는 거죠. 그렇죠? 여가 장치 있는 경우는 100불이고, 그다음에 앤이라는 경우는 여가 장치 없는 경우는 90불 이익을 내고, 여가 장치가 있는 경우는 140불 내고. 자, 이게 어떤 사례일까요? 이게 아까 봤을 때 보면 스웨터 공장하고, 그렇죠? 이 스웨터 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맥주 공장 사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스웨터 공장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냥 오염물 그러니까 오염물, 그러니까 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과 장치를 안 하고 그냥 오염수를 배출하면은 130불 이윤을 내고, 여과 장치를 해서 이렇게 할 경우는 100불이고, 그렇죠? 맥주 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여과 장치 없을 경우는 90불이고, 여과 장치 있는 경우는 140불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드는 여과 장치 없는 경우에 이윤이 더 크고, 앤은 여과 장치가 있는 경우에 이윤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이 차이가 얼마예요?
30불 차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차이가 얼마예요? 50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N이라는 사람이 프레드에게 돈을 주면 되겠죠. 얼마만큼 주면 될까요? 일단은 이 사람이 맥시멈 50불 이윤이니까 여가장치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최소, 그러니까 여가장치 있을 경우 최소 비용이 그러니까 이윤이 30불로 줬으니까 그래서 30에서 50 사이를, 그쵸? 50 사이를 N이 프레드한테 주면은 프레드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겠죠, 자기. 그쵸? 그래서 협상 조건의 범위는 30불 이상 50불 이하가 되겠다. 그래서 N이 프레드에 지급하면은 어느 정도 협상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코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즈 테어럼이라고 하는데, 사적인 협상이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그런 것을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즈 정리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일 경우에는 가능하죠.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스웨터 공장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 공장 사장이 있는데, 각각의 했을 때 이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 차이만큼을 우리 보상해 주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대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상 당사자들이 되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각자 다 다르고, 그렇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이라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협상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또는 이제 결의병이 높다면은 코즈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든지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이거 가능한 거는 아주 소수일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그래서 코즈 정리도 소수일 경우는 이게 성립할 수 있겠지만은 많아지면 이게 좀 어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사적 해결 방안은 뭐냐면 옳은 일 하기겠죠. 그래서 당신은 왜 재활용하는가? 당신은 재활용을 강요받았는가? 아니면 금전적 유인을 제공받았는가? 그렇죠? 재활용의 사회적 편익은 크지만은 재활용의 사적 편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재활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사회적 압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재활용을 하게 만든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재활용 마크를 인식하고, 또한 개개인의 재활용이 사회 전체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요, 압력이라는 게 뭘까요? 압력. 그러니까 도덕적 압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활용해서 막 이렇게 재활용 안 할 경우는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면은 자기 집 앞에다가 그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압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래서 어떤 좀 옳은 일, 이런 압력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사회적 체적으로 가게끔 유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 방안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공적 해결 방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명령과 통제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직접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기반 정책이라 그래서 유인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요것이 어떤지를 좀 우리가 찬찬히 보겠습니다. 네. 자, 명령과 통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사회적 최적과 여기서 봤을 때는 300이죠. 그렇죠? 외부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비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염을 고려 안 할 경우에는 이 S로 되어 있는데, 오염까지 고려했을 경우 비용은 조금 더 이거보다 높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결과와 400개였죠. 그 다음에 사회적 최저 결과 300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적 최저로 하기 위해서는 명령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정부가 가진 하나의 선택대안은 사회적 최적 생량을 생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400개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300개를 생산하도록 명령하는 거죠. 명령. 강제시키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다른 선택대안은 또 뭐냐면은 기업이 400단위를 생산하도록 허용하되 그 생산 수준에서 오염을 감소시키는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이것도 뭐냐면은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명령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특정 기술 사용을 강제하는 접근법의 문제점은 기업들이 규정된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며 더 비용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할 요인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수량을 300개로 하거나 400개를 사용하되 어떤 기술을 써라.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명령을 할 경우에는 좀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가진 어떤 제한된 정보 하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 이 예를 들게요. 만약 선택 사항이라면은 당신은 차에 촉매 변환 장치를 부착하겠느냐? 오염을 좀 배출 감소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촉매 변환 장치라는 것은 자동차 배기구에 장착되는 오염 저감 장치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장치의 부착이 1975년 이후에 의무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선택사항이라면 당신은 이 장치를 장착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냥 장착 비용이 여러분들 그 디젤차 있잖아요. 디젤차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유로 환경 기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비용이 몇백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촉매 변환器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죠. 여러분들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운전자 입장에서는 장착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고 개인적인 편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오염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은 촉매 변환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것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적 세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corrective tax, 교정적 세금. 피구세라고도 얘기해요. 이거는 피구세,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피구 세금. 그러니까 피구라는 사람이 PIGOU, 피구라는 사람이 이걸 주창해서 피구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요 비용 곡선에다가 요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생산 곡선이 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산수 올라가서 수요소에 만나는 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300개로 설정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외부적 편익이나 비용을 내부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내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염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자기네들이 오염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회피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냥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400개를 생산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기반 접근법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적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얘기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은 자신이 사회에 부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 이 기업들이 이 비용을 흡수하도록 강요만 받는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만큼 원래는 부담해야 되는데 회피했었던 거죠. 비용을 요만큼을 그냥 세금으로 매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급 곡선이 MSC로 올라가 가지고 사회적 최적인 이쪽으로 수량이 최적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사회에 부과하지만
회피하는 비용이 단위당 0.1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0.1불만큼 딱 올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기업이 이 비용을 세금 형태로 지불해야 된다면은 공공고소는 좌측으로 이동해서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을 세금을 부과해라. 이걸 뭐라 했죠? 피구세 또는 교정적 세금, corrective tax 이렇게 corrective tax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구세라는 것은 교정적 세금이랑 똑같아요. 피고비안 텍스라고 얘기하는데 피구세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한 세금. 그렇죠?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얼마만큼 세금이 되죠? 이 공급곡선이 기업의 공급곡선이 사회적 최적 한계 비용과 같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할 만한 이만큼의 금액, 그렇죠? 요만큼의 금액이 피구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외부 비용을 내부하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단위당 0.2달러의 1달러의 세금이 피구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피구세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업 사례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단체는 버리는 만큼의 지불하기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 뭐죠? 이게 종량제죠. 종량제 봉투. 그래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일정한 고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금 체계는 쓰레기 생산과 관련된 외부 비용을 하도록 하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이 종량제 봉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막 과도하게 하죠. 과도하게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막 그러는데 종량제 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교정적 보조금. 이것도 피구 보조금이죠. 피구 보조금. 그러니까 피구라는 거 들은 건 뭐냐면 외부 효과를 교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원래는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최적으로 봤을 때는 A예요. 수요가.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플러스에 양의 외부 효과가 있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까도 제가 좀 말로 설명드렸었는데 대학은 가고 싶은데 너무 학비가 비싸서 또 돈이 없어서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막 그러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 정반대의 시장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양을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본 것처럼 그래프를 보면은 사회적 최적은 교육이라는 것은 양의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50인데 그렇죠? 개인은 40만큼만 소비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늘려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늘리죠?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구 보조금을 주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사회적 편익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죠. 장학금.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장학금 또는 그래서 저리 대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렇죠? 근데 교육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나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수요를 이렇게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그렇죠?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이게 수량도 늘어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방법은 뭘까요? 공급을 늘려도 되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교육이라는 것을 D0를 D1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교육이 늘어나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는 가만히 놔두더라도 공급을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은, 교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피구보조금처럼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는 거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럴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공급이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수량이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아기거나 동일한 가격이면 수량을 낼 수 있는 거죠. 대학들에게다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대학에다 대학을 지원해주면은, 대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 같은 거 지원해주면은, 자기네들이, 원래는 요비용에 제공할 거를 돈을 받았으니까, 보조금 받았으니까, 이거를 요만큼만큼 보조금을 주면은, 이렇게 더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한국어 컴퓨터 알죠? 한컴, 소프트웨어가 있죠. HWP.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수요 있고 공급이 따르면요. 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보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래요. 자, 왜 그러냐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그런 것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어렵게 돈 많이 써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누가 그냥 쉽게 카피를 하는 거야. 불법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이 쉽게 카피를 해요. 그러면 이상한 거 어때요? 사회적 체적인 것보다는 과소 생산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개발하더라도 쉽게 누가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개발한 거 다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소 생산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고 그럴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적 체적으로는 요만큼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시장으로는 요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R&D 지원이라든지 있죠? 정부에서 R&D 지원이라든지 무슨 돈을 지원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백신 개발하는데 2,100억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2,100억을. 근데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조금만 하려고 해요. 원래 사회적 최적보다 더 적게 생산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개발에 대한 위험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임상시험까지 해서 몇 년이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코로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코로나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안 나오는데 코로나 백신이 나왔자 이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에볼라 코로나 백신에서 에볼라 치료제 같은 것도 원래는 완전히 최종 제품으로는 안 됐었거든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발생했을 때 임상실험 1기 2기 하다가 에볼라가 완치돼가지고 더 이상 에볼라가 없어서 그냥 더 이상 개발을 못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구 보정을 주면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사회적 편익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반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구 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까지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이라는 얘기죠. 근데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꼭 수요 측면에만 늘 필요 없다 이거죠.
피구 보조금 이렇게 했을 때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돈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도 이것도 피구 보조금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또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최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 쪽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늘리게 하는 거는 보조금이고, 그렇죠? 수요나 공급이든, 그렇죠? 줄이게 하는 건 어떻게 되죠? 줄이게 하는 것은 세금이 되는 거죠. 피구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근거한 경제학 사례, 이렇게 해서 오클라호마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클라호마에서 2010년대, 이렇게 2000년대 이후부터 지진이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전통적으로 지진이 없는 오클라호마주가 최근에 엄청나게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 그 2008년까지는 뭐 2000년부터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한두 건 이렇게 했다가 20건, 2009년 20건, 35건 이렇게 되면서 14, 15년대에 585, 680 되게 많이 늘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해답은 석유 및 가스 회사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유 굴착 장치가 석유를 얻기 위해서 암석층을 수압으로 파열시킬 때 부산물로 소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소금물은 너무 오염되어 정화시킬 수가 없고, 따라서 깊은 지하의 폐기장소에 폐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폐기장소의 암석층의 압력이 증가하고 기존 단층의 압력이 증가해서 지진을 야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원유 있잖아요. 원유. 기름, 그쵸? 원유 같은 걸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어디 바다에서, 그쵸? 바다에다 이렇게 여기 해서 암석층 해서 여기서 이렇게 기름을 뽑아냈잖아요. 그쵸? 이건 바다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셰일 가스라고 해서 셰일 오일이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땅이에요, 땅. 근데 이걸로 드릴로 이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관을 해가지고 막 땅을 막 헤집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땅이라는 게 그냥 굳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땅을 파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금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 같은 걸 세게 이렇게 하면서 땅을 훑어가면서 그 땅에 이렇게 묻혀 있는 어떤 기름기들을 뽑아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땅 위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 집 밑에서 막 이렇게 땅 이렇게 여기서 뭐 땅 뚫어가지고 이렇게 오일 뽑아내고 여기 막 소금물 넣고 막 여기 막 물로 막 쏘고 막 여러 가지 뚫어내고 막 하다 보니까 집안층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지진이 갑자기 많아진 거죠, 이쪽 오일 개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던 캔자스주는 2005년 3월에 소금물의 주입을 감소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령의 법령함대로 최초에는 하루 16,000배럴의 소금물을 사용하는 거고, 명령 발동 이후에는 8,000배럴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반할 거에 하루에 10,000불의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확 줄었죠. 그렇죠? 이게 어떤 사례였죠? 부정적 외부 효과였죠. 그렇죠? 오염을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원유 시추 활동이 어떤 지진을 막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걸 줄이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명령을 했던 거죠. 명령 통제한 거죠. 그래서 양을 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화의 종류, 4가지 종류, 뭐 사적재화, 클럽재, 공공재, 공유자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